네, 2020년 12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외교 문제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죠. 시진핑 중국 주석이죠. 으로부터 버림받는 문재인 대통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상당히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제가 국민 밉상이라 그랬는데 뭐라 추장관은 좀 듣기 싫으실지 모르지만 제 의견입니다. 국민 밉상 추미애 장관의 활약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7%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 대통령이 나라 밖에서도 걷어차이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잔머리를 쓰다가 걸려서 박대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따지고 싶을 만큼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집권 초기에 반일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잘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아주 몰아치고 지소미아를 없앨 듯이 아주 기세등등했죠. 그랬던 문재인 정권이 지난 11월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일본에 보내 일본이 내년에 열는 거죠. 동경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도록 하고 그러한 도쿄올림픽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서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걸 모색했습니다. 2018년 초에 있었던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갑자기 참가해서 그 후에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계획이 이거는 이번에는 무대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인데 무산의 길로 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쿄올림픽 작전을 하려면은 일본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본과 관계를 좋게 했었어야죠. 좋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것을 하려면은 도쿄올림픽 작전을 하려면은 스가 일본 총리를 우리한테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 오게 한 다음에 상당히 환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환대가 사실은 반일을 기치로 내걸었던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지 그렇게 나갔던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사건인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한중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때 어떻게 해보자. 간단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일본이 안 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올해가 다 지나간 12월 초 아닙니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얘기가 없는데 언제 그 정상들이 쉽게 오겠어요? 오늘자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우리가 일본 경제신문이죠. 거기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보류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는 이미 무리다. 의장국인 한국 측은 3국 정상회의를 열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의가 연기된 원인으로는 한일 갈등을 꼽았는데요. 그 역시 징용자 판결 문제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중단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대법원 판결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을 이렇게 차압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중단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확하게 했네요. 이게 원래 안 되면은 내년 초라도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내년 초에 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는데 사실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한 건 내년에도 안 간다는 뜻입니다. 아마 내년에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서 출범하면요. 일본하고 미국은 짝짝꿍이잖아요. 아마 미국이 한국을 상당히 밀어붙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도 좀 당할 겁니다. 일본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있자 강민석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긴급히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연내 개최를 추진해온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연기됐다는
보도는 일본의 입장이며 우리 측은 연내 개최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 네, 아직 노력하고 있군요. 근데 일본이 저렇게 나왔는데 오겠습니까?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뭐 필름을 돌려보면은 지난 10월 달에 이미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조건부 참가를 하겠다 그랬어요. 조건은 뭔가 하면 강제의혹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 판결 그 문제죠.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 조건을 해결해 달라는데 해결을 했나요? 그러한 스가를 돌려놓기 위해서 반일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친일로 돌아서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진정성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언제 반일을 했느냐는 듯이 추파를 던졌는데 제가 보기엔 추파입니다. 추파. 추파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실 이 양반이 외교를 왜 합니까? 정보를 하면 되지. 제1이 아닌 것으로 일본을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왜 갔느냐? 이분이 니카이 도시히로라고 현재 일본 자민당 간사장인데 간사장의 거의 1인자죠. 그분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1년 전인 19년 2월 달에 이 니카이 간사장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20대 국회의원이었던 박지원 씨가 일본에 가서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박지원 씨는 문화부 장관을 했죠. DJ 정부에서. 제가 한번 이건 설명드렸는데 99년 한일 강요회에서 일본 운수 대신 우리로 얘기하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쯤 되나요? 이 니카이를 처음 만나가지고 또 일본에서는 운수 대신이 스포츠까지 담당합니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굉장히 친해져서 의형제가 됐다고 합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선생과는 처음 뵌 날부터 사귀고 있는 것 같았다. 남녀를 치면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과장된 표현이죠. 근데 그러한 니카이가 아베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스가를 총리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확인할 수가 없지만. 네. 그렇게 친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스가 총리를 만나라고 한 거죠. 11월 10일 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론했어요. 1998년에 김대중 그 직전에 있었던 김영삼 정부는 굉장히 반일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초반처럼. 근데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친일로 바뀌죠. 그래서 한일 어협 헌주도 풀고 김대중 오부치 총리 선언도 하는데 그게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 공동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보통 우리를 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선. 각 대학에 있던 한국어과도 조선어과였는데 대부분이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 문부성에서 대학 시험 볼 때 외국어 과목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넣습니다. 조선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각 대학들이 조선어과를 한국어과로 바꾸고 한국어과가 없던 대학도 한국어를 막 만들어서 지금은 일본 전체 대학의 한 절반 이상이 한국어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월드컵을 잘 치렀습니다. 아주 그 가장 친일 정권의 대표는 김대중 정부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뭐 보수파만 친일을 했냐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정반대로 가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박지원 원장이 스가 총리 만났을 때 이렇게 했답니다. 박 원장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해서 내년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곡한 안보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지원 원장이 날아가서 일본하고 길을 틀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며칠 뒤인 11월 1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 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하는 28차 한일 포럼에 기조연설을 했는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언제 반일을 했느냐는 정권은 반일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일 정상들이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일본은 협력자이자 동반자이다.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자.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비슷한 시기 일본 김진표 의원이 한일의원연맹 우리 측 회장인데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와의 취재에 응했는데 연합뉴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는 징용 보상을 하는 큰 합의를 시도했다.
도쿄올림픽 전에 빅딜을 시도했다라고 설명해서 그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KBS의 김경래 최강시사에 김 회장은 출연해가지고 한일의원연맹의 동경올림픽 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강제징용 판결을 푸는 한일의원연맹의 동경올림픽 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푸는 거를 주도하자, 외교 당국간 대화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향한 추파의 클라이맥스가 나오는데 11월 15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중일 세 나라와 아세안 나라들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거를 외국에 가서 하지 못하고 그냥 화상으로 했습니다. 각자 화면에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처음 인사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건 이 회의를 주최하는 나라의 정상이죠. 각국 정상 여러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콕 찍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언제 반일을 했냐는 듯이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을 방역 안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협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뭡니까?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을 통해서 일본 측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참석하지 않겠다,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도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역전을 위해서 공을 들여온 게 다 허망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한번 실패하게 하게 되면 역전을 시키긴 쉽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과 일본을 아주 거만하게 순방했죠. 거기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한다는 분명한 얘기가 있었나요? 오히려 시진핑이 안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했죠. 물론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중국 측에서는 총리가 참석합니다. 리커창이. 근데 리커창이 올 이유가 없죠. 왜? 현재 일중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 큰 틀에서 보면요, 지금 중국 경제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세계적으로는 좋은 편입니다. 그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죽을 지경이지만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좋은데 이 정도인데 중국은 우리가 조금 더 낫거든요. 별로 아쉬운 것도 없어요.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데 일본이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의 싸움, 그리고 중국 처지에선 일본하고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라고 볼 텐데, 근데 그 무슨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 대통령 정부가 내세웠던 게 뭡니까? 균형자론이었잖아요. 균형자. 지금 동북아에서는 미중 갈등이 세고 일중 갈등이 굉장히 셉니다. 한국은 어정쩡하게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만 한국이 주도하는 정상회담에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요. 네? 그걸 해내는 나라를 국제정치에서는 균형자라고 합니다. 이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갈등하는 두 나라보다 국력이 세야 돼요. 이 균형자를 노무현 정부도 추구했고 문 정부도 추진했는데,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보다 힘이 센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결정적인 약점이 북한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안을 갖고 있는 문제 당사국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줘 하고 남한테 기탁해야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력이 작기 때문에 두 나라의 갈등을 풀어주는 균형자가 아니라 이 센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자입니다. 우리 위치를 중간자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균형자라는 주장을 하는 순간에 현실을 잘못 판단하는 거죠. 중간자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는 고개를 숙였어요, 문 정부는. 근데 박대를 당했죠. 일본은 내쳤다가 이번에 박대를 당하는 꼴입니다. 중간자는요, 중간자가 힘을 발휘하려면은 경쟁하는 어느 양쪽 한쪽에서 잡아 당겨줘야만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너 우리 편이 돼주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당길 때는 힘이 올라가는데, 지금 문 정부는 일본도 박대, 중국도 박대니까 쓸모없는,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주 고립됩니다. 예. 균형자는 애초부터 안 되고 중간자인데, 중간자가 서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끌고 가는 게 서로 내쳐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이럴 때 미국마저 너 전자권 전환한다 그랬지가 딱 내치면은 이거는 누가 먹어도 먹는 존재가 됩니다. 폴란드가 소련하고 독일 사이에 있다가 중간자가 됐을 때 두 나라가 합의했을 때 딱 나눠버렸잖아요. 지금 문정부는 계속 지금 미국으로부터 전자권을 달라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남북관계를 한다고 하는데 남북관계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교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동네북이 되죠. 저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고 창피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이 쪽박을 찰 수도 있고 동네북이 되는 걸 저는 참 이게 허용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게 외교입니까? 문정부가 했던 외교가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계속 북한하고만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북한 바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반일을 했다가 친일을 하게 되는 이런 모순에 빠지고 또 반미를 했다가 친미를, 왜냐하면 또 미국 간에 만나게 해주고 정신없는 걸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은 북한 바라보기를 할 거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공부 좀 하고, 우리 외교부 사람들은 공부가 많이 돼 있어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공부 좀 하고 외교를 해라. 그렇게 감정으로 뭐 민족주의로 나가면 될 것 같죠. 아이고, 형제간에도 싸우면은 피가 같은데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발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외교도 실패, 그 다음에 내정도 실패,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기가 커집니다. 이 위기를 극복, 어렵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이렇게 잘 관리해서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거대한 도전을 했다가 더 큰 실수를 맞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위기로 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외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점을 보시면서 문 대통령이 또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막아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